네, 다음은 메인 주제인 인출 전략의 수익과 실행입니다. 발표해 주실 손동근 박사님께서는 경희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셨고 삼성금융연구소, 미래에셋 크직연금연구소, 미래에셋 인체연구소를 거쳐서 현재는 한국연금연구소와 신유금융연구소의 대표와 소장을 맡고 계시며 경사연금과 관계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로 자타 부임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소개하는 손승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타가 고민하는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연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인출 전략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졌고, 제가 미래에셋 연구소에 공부할 때, 그때부터 이제 인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지만, 그때는 제가 직접 연구를 실행한다기보다는 연구원들에게 연구 실행하거나 코멘트를 하거나 터칭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인출 전략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3년 전에, 약 3년 전에 퇴직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인출 전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동안 제가 앞에 사회자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연구소 경력밖에 없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몸담았던 리서치 경력하고, 3년 전에 퇴직하면서 제가 직접 부닥친 현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그동안 제가 연금만 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런 것도 한다 어떻게 알고 주변에서 이렇게 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무료로, 완전 무료는 아니고요. 밥은 함께 얻은 거니까 완전 무료는 아니고, 아무런 사심 없이 스스로 제가 이렇게 받을 일도 없고, 여러분들께 상담 경험, 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거창하게 이름을 한국형 실전 인출 전략에 대한 검토, 완성본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어떻게 보면 한 중간보고 정도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뒤에 숫자도 넣어갈 텐데 숫자가 틀리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참 저희가 대단하기가 난처합니다. 당연히 틀리기 때문에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왜 그런지 그때는 그 슬라이드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1목차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출 전략이 뭐냐? 인출 이렇게 요즘 많이 인구에 되고 있는데, 이 인출 전략이 구체적으로 뭔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해가 좀 결여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닥칠 수 있겠다 싶어서 우선 인출 전략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출 전략을 수립을 할 때 뭘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인출 전략의 수립과 실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어떻게 좀 이게 인출 전략이라는 게 세상에 이렇게 좀 하드한 주제입니다. 핫하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하드한 질문들 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좀 가볍게 시작하자. 이 그림 잘 아시죠? 여기 누구예요? 누구 아니시? 토끼고 여기 거북입니다. 토끼 거북이가 이제 마루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타트 라인을 섰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거북이가요? 왜요? 옛날 이야기에 나오니까. 아무도 모르죠? 토끼가 이길지 거북이가 이길지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토끼를 돈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거북이를 수명이라고 의뢰를 해본다면
이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누가 이기기를 원하겠습니까? 토끼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 거북이. 결승전에 먼저 도착한다는 뜻은 먼저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토끼가 먼저 결승전에 도착하면 돈이 먼저 고갈된다는 의미고, 거북이가 결승전에 먼저 도착한다는 의미는 내 목숨이 먼저 다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요 두 놈이 나란히 뭐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이 뭐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동시에 스타트 라인이 아니라 피니시 라인에 도착했다. 이렇게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좋겠죠? 안 좋은가요?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뭔가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했어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토끼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겠죠? 아마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토끼가 먼저 도착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나란히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는 이런 형태를 서주케파의 인출 전략 이렇게 이제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서주케 아시죠? 서구숙자. 서구숙자 모임. 요즘 60대 이상, 특히 액티브 시니어 쪽에서 이런 경향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줘봤자 아무런 소용없다. 그래서 요즘 노인들 사이에, 요즘은 아니죠. 몇 년 전부터 노인들 사이에 회자되는 말이 있죠. 자식에게 돈을 다 물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굶어 죽고, 다 물려주면 굶어 죽고, 밥만 물려주면 시달려 죽고, 안 물려주면 맞아 죽는다. 그죠? 그만큼 이제 내가 가진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돈을 자식과의 관계, 내 노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사실상 현재 그 60대 이상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끼와 거북이처럼 많이 이렇게 결승 라인에 도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 도착하기 전에 이 정도 시점에서 물론 뭐 내가 가진 돈의 일부를, 재산의 일부를 자식에게 물려주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요 서주케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나는 너희한테 돈 안 받겠다.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돈 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이렇게 나이 힘이 있을 때 열심히 놀러 다니시고 여행 다니시고 취미 활동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이렇게 이제 거북이가 먼저 이제 도착한 부분을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는 상속파의 줄 거냐. 그래도 자식에게 뭔가 하나는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그래도 가진 재산도 없어요. 근데 꼭 물려줘야 된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하면 그냥 가진 거 다 그냥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남은 인생 별로 얼마 남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쓰고 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그래도 뭐 집한테는 이렇게 남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최근 들어 좀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지금 살고 계신 집 시가가 얼마 나가진 않지만 주택임금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저보고 이렇게 좀 알아서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조금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집이 두 채예요. 지금 시골에 여기 본가가 비어 있고요. 김해 시내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요걸 이제 주택임금을 하고 하는 거고, 시골에 있는 이제 폐가 집은 뭐 그냥 너희 알아서 가져갔는지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현재 살고 거주하고 계신 집은 주택임금을 해서 좀 생활비 보탬을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완고하시는 분이 바뀐 걸 보면 주변에서 다 찌르시는 것 같아요. 주변 우리 어머니니까 이렇게 주변에 또 이 친구들이 막 생기잖아요. 찔러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출 전략이 뭐냐? 예? 이게 제가 뭐 계속 많은 댓글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핵심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거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 여기서 안정적이라는 의미가, 의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득 흐름이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이 소득 흐름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 되면, 이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10만원씩 국민연금에서 나온다고 칩시다. 현금 흐름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죠. 그런데 10만원 가지고 농촌에서 생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인출 전략에서 논외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실 내용일 텐데,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자산이 소득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다양한 이제 위험에 그대로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주택, 하우스 푸어. 강남에 예를 들어서 뭐 30호텔에 아파트 보고 아파트 살고 있으면 마음에 하나도 없다. 만약에 다른 자산이 없다. 집 한 채만 있다. 그러면 거기서 아무런 수입이 창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버트 루튼 박사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잘 아시죠? 얼마 전에 매경 세계 지식 포럼에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어쨌든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이런 내팽개치고 최근에는 이런 인출 전략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아주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셨죠? 올 때마다 그에게 강연을 챙기고 가시고 하시는데, 어떤 박사가 이제 이 인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무게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뭔가 이걸 읽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출 전략의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인출 전략은 미국의 사정이 가만히 된 부분이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그런 경향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이 어떤 박사가 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려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저소득, 이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소득, 최저 생계비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공적연금, 미국으로 치면 소셜 시큐리티, 우리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저소득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공적연금, 물론 공무원연금이나 사업연금은 다르겠지만 국민연금이나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최저 생계비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박사는 두 번째는 안정적인 소득, 우리가 흔히 마케팅, 영업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준적인 생활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연금상품이나 물가임금세 등을 활용을 해서 소득 흐름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박사 주특기죠? 물가임금 국채를 활용해야 된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장기 30년 국채가 대량으로 발행이 되고, 그것을 이제 매년 정기사면 30년 쭉 현금 흐름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런 구상입니다. 기본 구상이 어떤 박사의 구상은.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물가도 해치하면서 국채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파산의 위험은 없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표준적인 소득 위에 있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 뭐라고 하는 거죠? 최저소득, 표준소득, 그 위에
뭐 있잖아, 정말. 뭐 어쨌든 예의로운 생활을 위해서 뭐 하는 거, 어쨌든 예의로운 생활을 위한 소득. 그게 희망소득이라고 이분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때 필요한 소득. 요거는 이제 삶의 질을 제고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투자행정상으로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를 해서 어떤 박사가 왜 한국에 찾아오느냐? 한국에서 초등했기 때문에 찾아오겠죠. 근데 이 양반이 접종을 했을 때 오케이 왜 하느냐? 일단 강연료를 많이 줘요. 소개합니다. 그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우리나라 주택임금 때문에. 이 양반은 우리나라 주택임금이 완전히 꽂혀 있어요. 미국의 리버스 모기지를 보니까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인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연금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기본이 주택연금 설계가 연금이죠.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뭐 좀 일시금으로 인출해 줄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렇게 그 버프를 이렇게 마련하는 구조가 우리나라 주택연금 구조지 않습니까? 이걸 딱 보고 완전히 꽂혔어요. 이분이 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 몇 년마다 2, 3년마다 한 번씩 와서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거 자체가 동시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인출 전략이 뭔지 한번 정의를 내려본 겁니다. 근로활동비의 축소간접상으로부터 안정적인 현대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어떻게 창출해낼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인출 전략이지 않을까. 우리 흔히 얘기하면 4% 되는 것들은 인출 전략이라기보다는 그 인출 전략을 실행하는 방법, 수단, 비커를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수상적으로 인출 전략을 정의해줬는데, 그랬더니 인출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출량이나 이걸 일정 수준 유지하는 전략이 있고요. 그런데 초기에 인출을 집중하는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 종신연금화 전략, 그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1번 이게 이제 4%를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인출의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1994년도에 처음 장이 된 룰입니다. 매년 4%씩 인출을 해 나가면 30년간 자금이 고갈되지 않을 확률이 90%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뒷장면에서 다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게 다 이게 4%룰의 아류들이라고 보시면 이게 파생된 이게 조금 바꾸고 뭐 첨가하고 이렇게 뭐 진화돼가는 과정에서 나온 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뭐 학계나 실무에서는 뭐 이게 보편화되지는 않아서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조사를 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우리 학계에서 여전히 4%를 이게 뭐 완전 틀리느냐 우리나라의 상황이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을 하게 되면 뭐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유지 가능하냐 등등 가지고 선생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인출 전략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번을 보시면 심플 컴플렉스, 심플하고 컴플렉스 어떻게 동시에 적용 가능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심플합니다. 4%만 인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자금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심플하죠. 그 뒤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로직들을 보면 꽤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상 그 로직대로 가동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합니다. 많은 가정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은 미국 상황에 맞는 미국 상황을 감안한 가정 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공사연금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고려한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 연동상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초자산을 다들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거 고려하지 않을까? 4%를 개발한 사람이 빌 벤젠이라는 사람입니다. 투자 상담사예요. 1994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식 수익률을 미국에서 8% 잡았어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에 50대 50으로 이렇게 자산을 배분을 하게 되면 30년 동안 자산이 고갈되지 않을 확률이 90%다. 이런 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하면 뭐 미국은 60세에 만약 은퇴를 한다고 그러면 30년이면 90세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돌아가실 연령대거든요. 아 그러면 4%만 인출하면 안전하게 내가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데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이를 하나 빨간 줄을 치는 제가 일부러 이제 제일 가기 좋게 할 거고 이 사람이 4% 룰이 상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5대5 가정의 뭐 주가 수익률 이런 것들은 미국 상황을 감안하는데 그런 상황을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이외에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영국을 예로 들어보니까 영국을 예로 들어서 쭉 해보니까 인출률이 2.8%밖에 안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 4% 룰이 가지고 있는 4% 룰이나 4% 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이제 인출 유행들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버튼 박사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주식 채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물론 뭐 아까 뭐 선생님 말씀처럼 뭐 이렇게 펀드도 다 안에 이제 그 실물자산 실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일반 고객들이 피부를 느낄 때는 어떻습니까? 주식 채권으로 본다면 이거는 펀드로 자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뭐 4% 인출 이런 얘기할 때는 미국에서는 기초자산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기초자산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 이외에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특히 또 우리나라는 채권 시장 자체가 기관 투자가 중심 채권 시장이지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가 특히 이제 문제인데 수익률 배열을 이런 4%를 내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익률 배열에 대해서는 뒤에서 문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미래세 은퇴연구소에서 제가 데리고 있었던 친구죠. 지금은 다른 데로 도망간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수익률 시퀀스가 이제 A, B, C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하수익률, 평균 수익률, 기하수익률을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5%로. 근데 수익률 배열이 다르죠? 이렇게 됐을 때 수익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A씨보다 B씨가 수익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이게 내부 수익률로 따져보면 이렇게 차이가 2배 정도 이렇게 상당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에 사용할 때, 뭐 주식 수익률 뭐 6% 또는 8% 이렇게 가정할 때 이 수익률은 기하 수익률, 평균 수익률을 사용하거든요. 그 때문에 이게 뭐 상당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들면 제가 주식하고는 별로 그렇게 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미래세대 공부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식 하시는데 그래서 간혹 물어보기도 해요. 저한테 역시 주식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저한테 무심하세요 그래요. 저는 연구소에 있었지 그건 뭐 주식팀에 있지도 않았다 난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퇴직연금도 강사장님이 자산 배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미래세 보니까 뭐 자산 배분이 수익률에 뭐 98%, 10%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아는 선에서 자산 배분을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퇴직할 무렵에 한 7년 정도 누적 수익률이 얼마였느냐? 1%. 1%. 예. 그래서 열받더라고요. 수수료는 꼬박꼬박 떼는 것 같은데 결국 내가 가져올 수익을 판매사나 운영사가 가져갔겠구나. 그래서 곧 한참 주가가 좀 오르려나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기다려보자.
일주일 기다렸어요. 그래서 10%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받았죠. 받았으니까 빚을 갚았는데 이렇게 내가 그 실제로 돈이 필요할 시점에 수익률을 얼마나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대 연구팀이 자산 배분하고 타이밍하고 종목 선택 이 세 가지 중에서 수익률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뭘까? 라고 연구를 한 페이퍼가 있어요. 정권학회지에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정권학회지에 실으려면 상당히 힘든 학회지입니다. 뭐 했을 것 같아요? 질문의 취지상 자산 배분은 일단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종목 선택으로 나옵니다. 선택으로.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튼 정권학회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한 2, 3년 전에 나왔던 페이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다른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감안한다라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했다니까 무분별하게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면서 그거는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좋게 날 수도 있겠지만 좋게 날 가능성보다는 나쁘게 날 가능성이 크실 우려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수익률 베이에 따라 어떻게 나한테 한번 보십시다. 퇴직을 했어요. 60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분은 은퇴 초기에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후기로 갈수록 안 좋았고 점수는 초기에 안 좋다가 뒤로 갈수록 좋아졌었어요. 평균 수익률은 여기서 동일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은퇴 자금 보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5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드러났었어요. 이만큼 수익률 베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출 전략에 녹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실행이 용이하며 은퇴 생활에 안정성을 가져다주는 인출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인들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인출 전략이 필요하다. 뭐 4%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 2,000도 3,000도 시나리오 해보니까 95% 확률로 당신의 은퇴 자금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매년 4% 인출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월직업식펀드 이런 쪽에서 이게 4% 분배율 4%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봤자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제가 이제 한국형이라고 이름 붙여서 나름대로 인출 전략을 수립을 해보고자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기본 전제로 깔고 인출 전략을 수립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뉴질랜드 사람이 이제 강의 파일을 따온 건데요. 뉴질랜드 키위 세이브라는 게 있죠. 우리 치면 퇴임연금입니다. 퇴임연금하고 국민연금 일부가 반영이 된 그런 퇴임연금. 호주의 슈퍼 애뉴에이션 마동이라는 거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퇴 전하고 은퇴 후에 패러다임이 바뀐다. 잘 아시겠죠? 캐시는 들어오고 나가고, 목적은 축적하는 거고, 이게 소득을 창출하는 거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빨갛게 이렇게 실행한 것은 뭐냐면, 시간. 은퇴 전에는 일반적으로 거의 고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픽스트가 아니고, 제너럴리. 해지 시점, 은퇴 시점이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너럴리 픽스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은퇴 후에는 언서트 언제 죽을지는